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중전쟁 대책 시리즈 지난 에피소드에서 미중이 만남 2+2 고위급 회담에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전략은 미국이 승리했고 현장에서는 중국이 크게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중국 내에서는 국뽕 굿즈가 탄생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2+2 이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싸움 얘기 자꾸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싸움 구경하는 것들은 또 이제 또 다른 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우리로서는 이제 싸움의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은 뭐 지난 시리즈에서 얘기 드렸지만 고위급 회담이 아닌 광고 회담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놓고 보면 외교는 군복만 안 입었지 이것은 전투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서로 말싸움 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의 속내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번 이제 그 회담을 놓고 보면 거의 중국이 막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미국이 그 회담 당사자가 자기네가 주도하고 주최를 했지만 이거 통제나 컨트롤을 전혀 못하는 쩔쩔매는 풍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땐 늘공하고 어공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카메라 불 꺼지고 나서 미국과 중국이 무슨 얘기했는지는 서로가 얘기를 하니까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되짚어보면 네. 결국 미국의 전략이 이긴 거냐 중국의 구력이 이긴 거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여기에 네모로 뭔가를 쭉 잡다하게 써놨습니다만은 네 사람의 경력을 써놨습니다. 네. 보시면 왼쪽에 두 사람이 미국 대표, 오른쪽 두 사람이 중국 대표인데 왼쪽 두 사람이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 이제 그 경력인데 네. 59세입니다. 62년생이고 지금 18년 이제 경력이에요. 그리고 전직이 국무부 차관.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리반은 76년생 45세예요. 네. 새파랗게 젊죠. 그리고 이 공무원 한 경력이 1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은 힐러리 때 정책국장을, 그러니까 국무부 외교부 장관의 정책국장을 한 거예요. 네. 그 굉장히 커리어가 짧죠. 그 대신 중국 측의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이제 대표로 온 양재치는 1950년생이에요. 네. 71세입니다. 네. 바이든하고 뭐 한두 살밖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46세. 그 외교 경력 46년. 거의 반백년을 외교만 했는데. 그래서 주미 대사도 했고 외교부 장관도 했고 네.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이제 왕위 외교부장인데 네. 53년생 68세입니다. 네. 그리고 주일 대사 했고요. 그 외교부 이제 장관 했고 외교 경력 39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는데 그 토니 블랭컨 같은 경우는 이제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59세고 뉴욕 출신이고 그래서 하버드 졸업하고 콜롬비아 로스쿨 나왔고 뭐 다 이제 그 에이스들이죠.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88년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시작을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시작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바이든의 스텝으로 들어와요. 2002년에. 이때부터 이제 바이든하고 한 편이 돼서 갔는데, 커리어로 보면 한 18년.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같은 경우는 76년생이고 유태인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일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35살에 외교부 국장을 지냈어요. 그러니 뭐 굉장히 이제 총명하다고 봐야 되고, 머리 좋은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구력을 보면 2009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11년 요 정도 구력이고요. 대신 이제 양지에츠는 이 1975년부터 이제 외교부 통역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6년 경력이고 미국 대사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어에 능통하고 미국 대사의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사까지 다 끝냈고 외교부 장관까지 하고
지금 이제 국무위원이 됐고,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도 이 1982년부터 이제 외교부에 들어와가지고 주로 이 사람은 아시아 통이에요. 네. 일본 대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외교부 차관, 지금 장관. 그래서 39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것이 그 현장에서 보면 상대가 1분씩 얘기하기로 했는 걸 2분, 그 4분을 얘기하는 거를 그것도 이제 자기네 민감한 부분을 얘기할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상을 어겨서 긴 그림으로 나오자 네. 그거를 이제 16분을 갖다가 이제 반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굉장히 그 순발력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순발력도 좋고 그 내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제이크 설리반이나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18년, 11년 경력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어쩌다 공무원이죠. 단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외교관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중국 측 두 사람은 이 38년, 뭐 40몇 년간의 이 전문적인 외교관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협상, 뭐 이런 것들을 해봤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현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우위였다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구력이다. 거의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급의 구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장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미국한테 저렇게 대들 수 있어? 뭐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들에 쇼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막 퍼댈 수가 있냐는 거죠. 감히 미국한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미국의 전문가 한 사람이 브루킹스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 한 사람이 예전에 이제 국가안전보건 NSC의 중국 국장을 지낸 라이언 하야스가 이런 말을 해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을 앞에 놓고서 중국이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사진은 현장 사진인데 왼쪽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왼쪽 사진 한번 클로즈업 해봐 주실래요? 네. 보시면 둘이서 외교회담을 하는데 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발언자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양지에츠가 이제 손으로 삿대질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왕이 외교부장을 보면 팔짱을 끼고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상대방 손님으로 와가지고 이게 고위급 회담하는데 있을 자세는 사실 아니죠.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화가 나고 불편한 그렇죠. 거를 감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표정으로 봐도 이제 네. 이런 건데 이거를 감히 아무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사진을 더 클로즈업 해보면은 이제 양제스가 그 손을 들고서 막 이제 액션을 하죠. 저게. 근데 그 액션이 폴라이트한 액션은 누가 봐도 안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보면 이제 왕의 외교부장도 막 이제 삿대질을 하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팔짱 끼고 삿대질 하는 이거를,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건 중국말로서 있긴 합니다만은 다 과관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력. 이것이 이제 뒷받침이 됐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바이든의 4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이든 4년 동안 중국을 자초시키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71%고, 앞으로 한 10년 내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거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겁없이 큰 소리를 내는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네. 또 이것이 이제 그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예측이 다르지만 대략 한 2028년에서 2030년 요 사이에 중국과 미국의 이변이 없다고 하면 이제 경제 규모가 역전이 되는 그 현상이 이제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교는 힘이 없으면 꿇어야 되는 거고요. 힘이 있으면 목에 힘주는 거죠. 그래서 미중의 관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5년, 4년간의 바이든 정부와 미국의 어떤 전략, 거기에 맞서는 중국의 전략은 결코 이것이 안정화되지 않는다. 네. 오히려 더 치열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우리로서는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전략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걸려야 5월달 정도 돼야 나올 건데, 그 대신 이제 바이든이 얘기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규칙은 미국이 만든다. 음. 근데 세계 경제의 절반은 미국하고 동맹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네.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룰을 세팅하겠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미국은 중국의 미래 기술 발전을 주도적으로 저지해서 중국 굴기를 막는다. 네. 그래서 이게 클린 에너지나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5G, 고속철도, 뭐 이제 암 이런 데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는 건 중국입니다. 여기에서 압도를 하고 여기서 원천 기술을 봉쇄를 해서 중국을 때려잡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대신 이제 비핵화나 기후 협력, 뭐 보건 이런 거는 서로 협력하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바로 2번입니다. 네. 이 첨단 기술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는 없고 미국한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2등을 하지만 중국의 진정한 동맹 혈맹이 있냐? 이게 지금 중국은 없죠. 러시아가 같은 사상의 동지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동맹이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은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얘기하면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듣잖아요, 잘. 네, 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동맹이 제대로 없는데 넘버 투이면서 그러나 네. 미국은 전 세계에 동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중의 전략 싸움에서 바이든 정부가 취하려고 하는 중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것. 그게 지금 중국을 공략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중 연합이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한데 지금 보시는 오른쪽 보고서가 이 3월 달에 나온 백악관의 국가 안전 그 전략, 안보 전략의 중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파이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이든 정부의 그 국가 안전 이것에 관련된 뭐 주로 중국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전략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미국이 어떻게 자초시킬 수 있냐고 하는 것은 포인트를 한 5개로 보세요. 중국에는 진짜 친구가 없다. 1대1로에 뭐 150개 국가가 있다고 하지만 이건 돈 보고 붙은 거지 중국이 좋아서 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14개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해안선도 길고, 그리고 핵무장한 나라도 몇 개 돼요. 인도도 핵무장했고, 북한도 핵무장했고, 러시아도 핵무장했고, 그래서 이게 국경이 사실은 불안한 거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하고만 붙어 있고 멕시코만 붙어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하고의 안정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진핑이 이제 일당 독재, 1인 독재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어느 나라든 독재를 하기는 적이 많게 돼요. 그래서 그 리스크도, 폴리티컬 리스크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이제 출생아 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인구 위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시스템. 지금 사이즈는 키워놨지만 효율이 계속 떨어지는 뭐 그런 문제들, 또 식량 안보,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결정적인 약점들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미국이 잘 쓰냐는 건데, 결국은 핵심은 바로 그 백악관 스태프들의 생각이죠. 이제 이번에 회담장에 나온 제이크 설리반 같은 그 백악관의 핵심 참모의 생각이 중요한데, 그 제이크 설리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GDP의 71% 되는 나라를 트럼프처럼 봉쇄해가지고 이것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뭐 미국의 최대 수입국인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건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이게 동맹을 통한 이 포위에서 말려 죽이기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동맹에 관한 것들은 그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은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보면 트럼프 때는 뭐 우리 그 미군 주둔 비용을 뭐 터무니없이 뭐 5조를 내라, 10조를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맞습니다. 이번에 별 큰 소문 없이 타결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트럼프는 코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바이든은 전략이 바뀐 거죠. 네. 동맹 전략으로 바뀌면서 제이크 설리반은 동맹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하고 함께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척을 져서 이것으로 계속 이게 앙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둔군 그 비용 부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된 것은 바로 요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선을 넓히는 적이 많았던 상황인데 바이든 같은 경우 오히려 동지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그렇죠. 전략을 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냐는 것에 제가 볼 때는 제이크 설리반의 생각은 바로 기술 봉쇄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1단계로는 무역 제재를 했고 2단계는 기술 제재를 하지만 3단계는 바로 첨단 생태계를 제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화웨이라든지 SMIC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 회사까지도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중국 혼자서 이걸 막아버리면 다른 데가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다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맹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 꼼짝 못하게 반도체 동맹, 배터리 동맹, 히토리 동맹, 그리고 이제 바이오 동맹 이걸 하자고 구체적으로 이 그냥 동맹 그러면 굉장히 황당한데 이제 산업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바이든 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근데 그 결론은 바로 기술 봉쇄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데, 바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중국 경제를 바라보거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말로 되어 있긴 합니다. 영웅은 자고로 고난을 많이 겪는다. 네. 무협 소설에 많이 나오는 건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웨이가 자기네 광고에 쓴 건데 지금 폭격을 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한 비행기가 날아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다 이거죠. 미국한테 폭격한다서. 그래서 중국은 여기 어떻게 대응하냐면 결국은 기술 제재에 대해서는 바로 쌍순환으로 대응한다. 네. 그래서 내수시장 키워서 수출 의존도 확 줄이고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거 보호하고 그리고 국산화하자.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고는 수출 제한 리스트 이것처럼 중국도 자기네들도 그걸 다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의 전략이고. 그러나 하나 이제 더 봐야 되는 것은 이번 그 기술 전쟁의 끝은 뭐냐 그러면 자본 전쟁이에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라고 이제 유명한 헤지펀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무역 전쟁 다음번은 기술 전쟁이지만 다음번은 자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화 전쟁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때는 무역 전쟁 그리고 약간의 기술 전쟁을 했지만 아마 바이든 때는 기술 전쟁, 영토 전쟁 그리고 자본 전쟁까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첨단 기술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첨단 기술에 돈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것은 첨단 기술을 어떻게 보면 육성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자본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나스닥이나 NIS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겠다, 지수 편입해서 제외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본 전쟁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자본 조달을 못하게 막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첨단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지 마라.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 그럴 때 6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보다 빨리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면전을 준비해라.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수요가 위축돼서 서플라이 체인이 이게 단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 패권으로부터 이게 봉쇄를 당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안화의 이 달러 디커플링 이걸 빨리 해야 되고 위안화 국제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마 이런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중국이 이번 미중 간의 그 2차 전쟁에서 중국 내부의 전략은 바로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그 중국 외교부 차관이 이 어떤 기고를 하는데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고위급 인사가 외부에 기고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의도가 있게끔 하는 건데 바로 이제 그걸 읽어본다고 그러면 이런 3가지 전략을 내부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전쟁의 끝은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 전쟁에서는 반도체가 되고요. 그리고 자본 전쟁에서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위안화가 아마 이번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마지막 결판을 이제 내는 네.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반도체가 없으면 뭐 이게 4차 산업혁명도 격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중국의 꿈도 4차 산업혁명에서 1등 못하는데 세계 1등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을 하면 IT 기기가 있어야 되고 IT 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없이 1등 한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은 결사적으로 반도체를 막을 것이고 중국은 결사적으로 반도체를 육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처럼 중간재나 부품이나 소재를 파는 쪽에서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나 드림은 결국은 이게 미국의 최대 강점은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62%를 차지하는 달러 패권인데 네. 이걸 뺏어오지 못하는 이제 패권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GDP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더라도 중국의 꿈이 완성이 되려면 위안화가 중국 그 달러를 넘어서야 돼요. 위안화가 힘이 생겨야 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되려면 위안화를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중국의 자본시장이 열려서 전 세계가 다 들어와서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을 해주고 샀다 팔았다 해줘야 네. 위안화 금융상품이 많아야만이 이게 사용도가 높아지고 파워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위안화를 많이 쓰게 하려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필연적이에요. 그것이 무슨 뭐 니들이 와서 돈 벌어 가라 이게 아니라 네. 돈 벌러 오러 와서 돈을 갖고 와서 이걸 위안화로 많이 바꿔가지고 갖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파워가 커졌을 때 외환 보유고도 위안화를 많이 갖게 되면 위안화는 자동으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고. 표준을 가져가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꿈의 핵심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중이 뭐 새로운 2차 전쟁을 시작을 하지만 아마 앞으로 기술에서 무한 전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도 지금 처절하게 그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반도체라든지 LCD라든지 통신기기라든지 이걸 원가 절감하겠다고 이익에만 집중해서 생산 기지를 다 중국으로 보내버린 거죠. 네. 근데 여기 서플라이 체인에 단절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5G를 계속적으로 제재는 지금 했지만 중국을 제재했는데 미국은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5G 통신 장비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유럽이 이제 이득을 본 거죠. 네. 그리고 반도체를 제재를 해도 미국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대만의 TSMC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는 제재는 세게 하지만 미국은 대신 미국 안에 첨단 이제 생산 설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아마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그 콜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겉으로는 러브콜이 될 겁니다. 중국도 한국한테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고 또 이번에도 보면 그 브링컨하고 오스틴이 한국에 방문을 했지만 발표문이나 표현상으로 보면 한국한테 뭔가 강요를 하거나 세게 밀거나 이런 느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중이 지금 싸우기 때문에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는 아직도 편에 안 붙어서 그렇지 만약에 미국 편으로 확실하게 붙는다, 중국 편 확실히 붙는다 그러면 각 나라가 그건 러브콜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러브콜은 사실은 내 편에 줄 서라는 강한 압박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등에 줄 서도 2등한테 터지게 돼 있고 2등에 줄 서도 1등한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등한테 줄 서야 된다, 2등에 줄 서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대 터지고 두 대를 얻는 그 방법이 뭐냐가 답이지 한 방에 A한테 붙는다 이건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어디서도 안 터지는 것은 누구도 못 건드리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덜란드에 조그만한 회사인데 삼성도 TSMC도 인텔도 SMIC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갑중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노광기에서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저 미중의 전쟁에서 우리가 뭐 누구한테 붙어야 되냐 이런 얘기 제발 그만해라. 여기부터 터지고 저기부터 터지는데 둘 다 못 패는 것은 우리로서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상대를 엄청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이 갖지 못하는 미국과 중국이 절절히 갖고 싶어 하는데 없는 것 거기서 독보적인 1등을 하는 것 이게 답이죠. 어렵지만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게 뭐냐 그러면 SBB, 그래서 S는 세미컨덕터, 네. B는 배터리, 네. 또 하나 B는 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는 뷰티입니다. 네. 아, 뷰티.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도 이뻐지고 싶어하고 중국도 이뻐지고 싶어 하는 거죠. K-뷰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국이 뭐 전 세계 화장품 다 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SBBB에 여기서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이 갖지 못하는 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신 것처럼 뭐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근데 네. 고생의 의미가 보면 폭스바겐이 세계에서 1등하는 자동차 회사가 이제 대놓고 사실 얘기한 거죠. 한국 배터리 안 쓰고 이 중국 배터리 쓰겠다. 네.
그 각형 배터리 사실은 뭐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뭐 사각형으로 만드냐 원통형으로 만드냐 파우치로 만드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번에 폭스바겐의 그런 이제 결정은 안을 사실 놓고 뭐 물론 내부 전략이 있고 세계 최대 시장인 이제 중국의 전기차한테 좀 잘 보여야 되고 알랑방구를 끼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의 이제 S모 기업의 그 배터리를 쓰려고 했다가 이게 지금 이제 L모 배터리 회사하고 싸움이 붙어서 네. 소송에서 져가지고 이걸 공급하지 못할 위험이 처했기 때문에 또 둘이서 빨리 합의 봐가지고 그러는데 결론을 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아직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뭐 세계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우리끼리 지금 이거를 싸움질 해가지고 이제 굴러 들어온 호박을 발로 깨는 또 둘이 싸움을 뭐 꼴 보기 싫어서 예를 들면 이제 최대 고객이 거래선을 바꾸는 이런 불상사가 사실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기업끼리 합의를 못 보면 이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네.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경쟁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내용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계속 그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손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